자,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이제 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회계학 혹시 그 전에 먼저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처음 이제 시험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차피 회계학은 1차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 책을 이제 원가회계하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두 가지로 이제 돼 있어요. 원가회계는 10문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30문제 정도가 되는데 1차에서만 나오니까 굳이 이제 점수를 많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 50점만 맞으면 돼요, 50점. 물론 이게 50점 맞추는 게 쉽지는 않죠. 예. 근데 50점을 맞추는데 그 재무회계만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가를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 요걸 두 개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낫다 싶어요. 왜냐면 원가가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점수를 내기에는 원가가 재무회계보다 좀 나아. 원가가. 그래서 원가가 좀 문제가 정형화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이쪽에서는. 근데 재무회계 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10년도에 시험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한 6년 정도를 했죠.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원가가 생각보다. 그래서 회계 원리와 관련된 사항들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점점 난이도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3년도, 14년도, 15년도 여기 이제 난이도가 좀 유사해요. 이 정도의 난이도로 이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50문제를 맞춘다는 거 40문제를 사실 이제 그 시간으로 본다면 40분 내에 이제 풀어야 돼요.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40문제를 40분 내에 푼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계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20분 내에 푼다. 그러면 2분 내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20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40문제에서 그 이론형의 문제들이 나와요. 얘네들이 6문제에서 7문제, 내지는 뭐 8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론형의 문제들은 보면은 한 30초면 끝나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머지 이제 13문제 내지는 14문제 정도를 그 풀이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20분 내에 가능해요, 얘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 어쨌든 간에 20문제 이상은 풀어줘야 돼요. 풀이는 22문제 내지는 23문제 정도를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찍어야 되겠죠, 천상. 18개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찍는데 18개 찍는데 설마 한 2-3개 안 맞겠어요. 이 정도는 맞아요. 그리고 찍을 때 여러분들 이제 뭐 누구나 다 똑같아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선생님한테 들어도 찍을 때 무조건 한 줄이다 다 이래.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거보다 못해. 여기는 확실한 점수가 몇 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뭐 아니면 도야. 만약에 이게 제대로 맞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공부를 하지 않고 저기 어디 그 자리를 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18개 정도 풀면 한 3-4개는 맞아요. 어떤 분은 2개를 맞는 분도 계셨어요. 좀 안타깝지만.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3-4개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4개 정도 맞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푼 것 중에서도 실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3-4개 정도가 여기서 이제 실수를 했더라. 그러면 이제 똥똥이 쳐가지고 20문항 이상 정도를 이제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점을 맞추는 게 목표고, 이 책에 현재를 보면 기출문제가 대부분 기출문제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뭐 6년간 또는 뭐 7년간의 어떤 기출문제를 가지고 보면 그 이상 뭐 문제가 더 나올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제 책을 잠깐 보시면 그 뒤쪽에 아무데나 한번 펴보세요. 그 난이도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2개, 하나 또는 3개 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3개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내가 회계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더라. 그러면 세기까지 보세요. 근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풀어드려요. 문제는 풀어드리는데 제 생각엔 그게 이해가 안 돼도 너무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나오면 제끼면 돼. 가지 거. 1차 시험 수석한다고 해서 안 알려줘요. 예. 2차는 좀 어느 정도 좀 되지만 2차 시험 잘 맞아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50점 정도를 생각하고 여기서 점수만 깎아먹지만 않으면 돼. 여기서 안 깎아먹으면 다른 데서 이제 회계하고 이제 내세를 같이 보죠. 내세가 좀 여러분들 시험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통치과 관련된 사항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볼 게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내세도 이 고득점을 맞기는 조금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평타만 치고 1차를 빨리 합격을 해야지 2차 공부를 빨리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를 합격하는 데 주력을 하고 뭐 공부를 대충대충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 즉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꼭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런 파트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잘 되는 부분 또는 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문제가 나오면 또 맞추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패턴의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 대충 이제 문제가 10번의 문제를 풀면 8번에서 7번 정도는 꼭 맞춰요. 그런 패턴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맞추고 그 다음에 점수를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내가 모르는 것들을 남들도 모를 수는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냐 그러진 않아요. 절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 정도면 남들 할 만큼 했더라. 그러면 점수는 50점 이상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 회계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들은 참 회계를 단기간 내에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어떤 분들은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도 회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점수가 아예 안 나오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한 만큼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좀 더딜 뿐이에요. 보면 이제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예전에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 11년도, 12년도 그때는 좀 이렇게 연세가 좀 되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좀 있었어요. 몇 분,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조금 이제 회계를 좀 어려워하시긴 해요,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숫자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알겠지만, 모든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옆에다 다 쓰면서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면서 어느 정도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순간적인 암기력 같은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늦어가지고 회계를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뭐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의 초점은 50점에다 맞출 거예요. 한 이 정도 맞추자. 그리고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은. 문제를 좀 빼려고 그랬는데, 또 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번도 작년 책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근데 문제가 아주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필요 없겠다 싶은 건 또 뺐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경중을 가려가지고 문제를 좀 푸는 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아무 데나 펴보세요. 유사기출이라는 게 나왔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계산형의 문제에서는 뭐냐면 패턴이 되게 중요해요, 패턴이. 그래서, 회계학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숫자만 바꿔도 다른 문제가 돼요. 근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숫자를 바꾼다고 해서, 이전에 봤던 문제에서 아예 다른 패턴의 문제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패턴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패턴을 암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더라 이거죠. 근데 그거를 달림으로 볼 수는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학에서 볼 게 너무 많아져요.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이렇게 배우듯이 이거를 이제 강의 시간에 배웠다. 그러면 이것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의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배웠지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문제 또는 내가 보지 않았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회계학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배웠던 그러한 문제, 즉 같은 숫자의 형태의 문제들은 안 나와. 그렇지만 같은 형태의 물어보는 그런 패턴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턴을 이해를 해야 돼. 이러한 패턴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두시면 그 안에서 분명히 50% 이상은 나와요. 그것만 쏟아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그 50%를 쏟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신문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걸 보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사신문제를 그 시간 내에 다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버거워요, 이게. 근데 그거를 그 시간 내에 볼 수 있어야 돼. 본다는 얘기는 이걸 다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풀 건 풀고 그 다음에 넘길 건 넘겨버리고 또 풀 건 풀고 이렇게 해서 40분 내지 50분에서 40문제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거기서 그나마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하다 보면 여기서 끝나요. 처음에는 한 30문제 거기까지 가도 많지만 뭐 25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려. 그럼 이 뒤에 문제는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 빨리 푼다는 게 계산을 빨리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든 빨리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시험을 볼 때 객관식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테크닉 같은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1번부터 풀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괜히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를 1번부터 풀라고 문제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1번부터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 처음에 문제들이 좀 어렵고 뒤쪽에 가면 또 이게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처음에 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시험지를 딱 받게 되면 페이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페이지 잘 됐나 안 됐나, 오타 없나, 또는 뭐 빠진 페이지 없나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할 때 시험지를 보면서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 또는 시험지를 보다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분명히 뭔가 하나 들어와. 그게 안 들어오면 공부가 안 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노려봐.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들어오는 게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게 머리를 약간 돌려줘야 돼. 그 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그 시동을 걸고 바로 이제 출발하는 건 좀 안 좋다 그러잖아요. 머리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 좀 돌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계속 가속이 붙는다고. 그죠? 그래서 회계하고 특히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험장 들어갈 때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연습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를 풀 때 나름대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꼭 점수로 가느냐? 꼭 그러라는 법은 없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지만 점수를 잘 맞는 애들이 있어요. 객관식 시험에 특화된 애들이 있어. 걔들은 참 이상하게 점수를 잘 맞아. 잘 모르는데. 그죠? 그 주위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이 친구는 점수를 잘 맞아요. 근데 물어보면 나보다 몰라.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그 친구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문제를 푸는. 그죠? 물론 그런 친구들은 2차에서는 조금 점수가 안 나와요. 2차에서는 이제 서술을 해야 되니까. 2차에서 아는 만큼 나오거든요. 이게 머릿속에서. 근데 1차에서는 꼭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가 조금 안 됐다. 내가. 그래도 한 2, 3개월 집중을 하면 50점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1차는 어쨌든 간에 문을 닫고 들어가든 문을 열고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예. 문을 닫고 들어가도 걔가 문을 닫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합격이야. 합격, 불합격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요. 이제부터는 문제를 쭉 보면서 챕터를 이제 쭉 나간다. 그러면 그 챕터 안에서 이 부분은 내가 힘들겠다. 시험에 실제 나와도. 그 다음에 2, 3개월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회계 항목 보는 게 아니잖아. 내세법도 봐야 돼, 무용령도 봐야 되고, 관세법도 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거는 내가 잡아야지. 또는 이 부분은 나오게 되면 그냥 제껴버리자.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처음부터 쭉.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그래서 지금 한 3달 정도 남았죠? 1, 3, 3달 정도 남았는데, 3달이면 3번 볼 수 있어요, 책. 3번 충분히 볼 수 있어. 3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20장까지가 있다. 그러면 3번을 1장부터 해서 쭉 20장까지 보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봐야 되는 것, 내가 자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만 제대로 본다면 3번 이상을 볼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자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면 그걸 다시 복습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걸 다시 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아는 걸 다시 보는 거하고는 시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3번 이상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연습을 좀 해달라는 얘기야. 물론 시험문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내가 이제 공부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봤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 5장 또는 6장 정도만 공부가 좀 돼 있다. 나머지 뭐 15장 정도는 아예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럼 그 5장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것만 연습을 해. 물론 나오긴 좀 힘들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 진짜. 그건 이제 시험문이니까, 그죠?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40점은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운을 믿어. 예,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나오긴 나와.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걸 못 푼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런 어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지금 걱정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죠? 내가 모르는 챕터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모르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건 무조건 맞추고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험 운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라는 게 실제 있어. 실제로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마찬가지. 2차 시험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사실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지고 한 30분 전에 봤던 내용들 있잖아요. 서머리 같은 거 이제 요만큼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야, 어차피.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책을 이따만한 걸 몇 겹씩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못 봐요, 이거. 근데, 시험장 갈 때는 되도록 이제 좀 작은 것,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한 요 정도가 딱 좋아. 이거 30분 내에 볼 수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있어, 사실은. 그죠? 그 안에서 나오긴 나와요. 근데 내가 많이 헷갈렸던 부분들에서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딱 그 부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걸 맞춘다고 해서 꼭 붙으라는 법은 없어.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게 일종의 시험문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3개월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뭐 공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1차 시험을 보는데 좋지는 않아요. 결코. 1차 시험 맨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한 2-3달 정도는 뭐냐면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집중. 그리고 그걸 믿으세요, 그냥. 뭐 어떻게, 뭐 딴 게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여러분들 손에서 넘어간 거야, 이미. 지금 여기서 3개월 동안에 새로운 걸 봐가지고 다시 익혀가지고 그걸 맞추겠다. 그건 조금 힘들어. 예. 왜냐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관세법도 있고, 그 다음에 무용용어도 있고, 내세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략을 좀 정확히 좀 짜고 그 다음에 그 전략에 따라서 공부를 할 때는 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딴 생각. 필요 없어요. 그거 해봐야 도움도 안 돼. 자, 여기 한번 책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관계로 일주일에 6시간을 하는데 그걸 2달 동안에 이 책을 끝내야 돼요. 근데 책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스킵을 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는 좀 자세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경중을 좀 가려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이제 기출 패턴을 좀 보시면, 이 개념체계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사항들, 여기에서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나온다.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개념체계 쪽보다는 그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어떨 때는 2문제, 어떨 때는 뭐 1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무조건 1문제 이상은 나와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쪽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여기는 뭐 머리가 좋건 나쁘건, 그 다음에 뭐 계산 능력이 떨어지건 안 떨어지건,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많이 봤냐 안 봤냐 둘 중에 하나야, 그냥. 그죠? 그래서 눈에 많이 익혀두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나왔던 문구가 거의 대부분 반복이 돼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그놈이야. 계속 나와, 뒤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눈에 익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많이 익혀두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이제 개념체계에 대한 사항들. 강의는 일단 첫 번째로 약간의 서머리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걸로 갈게요.
개념체계 쪽에서는 첫 번째 가정이 나오죠. 두 번째는 질적 특성이 나오고, 세 번째는 제약 요건이 나와. 가정에서는 뭐가 있냐?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죠. 이거 우리 시험도 물론 나왔지만 다른 시험에서도 한 두세 번 정도 같은 문항의 문제가 항상 나왔었어요. 두세 번 정도가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하나 볼 게 있어요, 딱 하나. 계속기업의 가정에서는 일단 가정, 즉,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게 계속기업의 가정인데, 여기서 뭐냐면, 기업이 청산을 한다거나, 또는 중대한, 축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꼭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구가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기업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까지를 얘기를 하느냐. 이 계속기업의 어떤 한계, 약 12개월 정도를 장사를 계속 할 것 같다. 그러면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작성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게 이제 계속기업의 가정이고, 그 다음에 질적 특성.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죠.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어. 근본적인 질적 특성 안에서는 목적적 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보강적인 질적 특성에서는 비, 검, 적, 이가 있죠. 그래서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절실성, 이해가능성. 저 안에 있는 내용들도 한 번씩 눈으로 봐야 돼요. 목적적 합성은 어떤 거냐? 목적적 합한 정보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측가치와 확인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서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충실한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비교가능성. 비교가능성은 여기서는 이런 거, 자주 나왔던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관성과 그 다음에 비교가능성. 비교가능성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교가능성, 즉 비교할 수 있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비교가능성이 목표다. 그 다음에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가능성,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시성, 적시에 제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해가능성,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문구들이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검증가능성 말 그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적시성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적시성이 있는 정보는 최근의 정보가 적시성이 있어요. 최근의 정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관세사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관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냐, 그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시기적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성향을 반영하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적시성 있는 정보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추세라는 걸 볼 때는 과거의 정보도 필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도 적시성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가능성 측면에서는 재무정보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라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하질 않는다. 그죠? 그래서 재무정보를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정보라고 해서 빼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게 이제 이해가능성의 특성 중에 하나야.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요건이 있죠. 제약 요건에서 원가 제약이 있어요. 원가 제약은 뭐냐? 자, 효익이 또 높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재무정보를 만드는데 어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효익이 원가보다 적다면 굳이 재무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원가를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게 이제 제약 요인 중에 하나더라. 자, 질적 특성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쪽을 보시면, 재무제표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자주 나왔었어요.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 문제. 자, 재무제표의 표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뭐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뭐 비교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제표 통칭해서 이제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일반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발생주의를 적용해서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총액주의, 즉 상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일단 계속기업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발생주의에게 여기에서 3번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여기다 좀 줄을 쳐놔요. 일단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돼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재무제표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요놈이 있어. 얘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되는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는 다 발생주의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재무제표를 다 발생주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간 통합표시.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거는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얘는 말 자체가 그렇게 틀린 말로 만들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어쨌든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의 분류에 따라서 구분해서 표시하거나 또는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상계 쪽에서는 매번 나왔었죠. 사실은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내용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구가 뭐냐면 상계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상계. 그래서 일단 회계 기준, 기업회 기준에서는 상계 표시, 즉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상계에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건 상계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않는 것. 뭐냐면 평가성 충당금. 그래서 그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많이 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빈도. 보고 빈도를 당연히 1년에 한 번씩은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근데 꼭 1년에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1년에는 해야 된다. 반기 또는 뭐 분기,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뭐 2년 동안 또는 뭐 3년 동안, 뭐 그렇게 3년에 한 번씩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1년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정보, 비교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비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식별에 대한 사항들, 이 재무제표 식별은 우리가 이제 재무보고를 하는 그 재무보고서는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냐, 이 내가 객관성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그거를 나름대로의 정보 이용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업회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면 그걸 니들이 알아서 쓰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또는 보고를 위해서 어떤 재무제표라는 것 또는 보고서를 만든다. 거기에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적용 여부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수 목적의 어떤 보고서에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적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야.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재무제표 식별에 관련된 사항이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재무상태표. 얘는 유동, 비유동법에 따라서 표시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동, 비유동법에 따르면 표시를 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돼. 근데 유동, 비유동법에 따라서만 표시를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돼요. 됐죠? 왜냐면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이라든가 또는 혼합법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간혹가다 물어보는 게 이제 유동에 대한 항목, 유동에 대한 내용들. 유동. 이 유동은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단기간 내에 매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12개월 이내에 결제가 되는 뭐 또는 그때 뭐 돈을 줘야 되는 것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있으면 유동 항목으로 이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동 항목에 들어간 애들은 저런 항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얘네들은 이제 둘이 같이 비슷하게 보면 돼요. 12개월 내라든가 또는 단기간 내. 그러면 정상 영업주기. 정상 영업주기는 12개월 이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2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 영업주기는 우리가 물건을 사다가 팔고 돈 받으면 이게 영업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업주기는 이건데 정상 영업주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영업주기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영업주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물건을 팔 때마다 다르겠죠. 정상 영업주기는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에 10개를 팔았다면 그 중에서 9개는 돈 받는데 9개월 걸리더라. 한 개는 3년 뒤에 돈 받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 영업주기, 정상 영업주기가 어떻게 되냐? 9개월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업주기와 정상 영업주기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 그 다음에 이 정상 영업주기 내에 있는 것들, 얘네들이 어떤 거냐면 물건을 사다가 팔기 전까지는 뭘로 존재를 하냐? 재고자산으로 존재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놈을 내다 팔고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뭘로 존재를 하냐? 매출채권으로 존재를 해.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영업주기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재고자산 또는 매출채권은 영업주기 내에 있기 때문에 얘는 유동항목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영업주기는 1년 넘어갈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매출채권 중에서 장기성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어. 걔는 비유동 항목이에요. 그거는 뭐야? 요거. 정상 영업주기를 넘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매출채권 그 다음에 재고자산 하면 얘는 무조건 유동 항목이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놓고 자 재무상태표에서 뭐 저 정도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정리가 나오죠. 여기서는 뭐 재무상태표에 들어간 놈들. 그래서 자산은 어떤 거고 부채는 어떤 거고 자본은 어떤 거냐.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고 미래 경제적인 유입이 생기면 자산이다. 그럼 정의가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너무 간단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인데 이 자본은 뭐냐. 말 그대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은 독자적으로 자본만 추려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자산과 부채가 있어야 돼. 항상 자녀분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자본이에요. 자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자산의 정의에 따라서 예전에 물어봤지만 요즘엔 잘 물어보진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정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 시험에 아니라 세무사나 회계사 쪽에서 이제 나왔던 거. 그래서 수중되는 자산 받았다는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과거 사건이란 것, 그 다음에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수중받은 거, 요거 자산이냐. 수중이라는 건 과거 사건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고 그거 내다 팔면 경제적인 유입이 생긴다. 그러면 걔도 이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중받은 자산을 가지고 물어볼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수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중받은 자산, 즉 돈을 지출 없이 받았다면 그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예. 이 과거 사건이라는 건 지출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예. 물론 자산을 취득하는데 지출이 수반이 돼.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자산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게 이제 수중받은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그 다음에 자본, 뭐 이런 내용들, 정의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 이 두 개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는 두 개의 보고서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그 다음에 포괄손익. 근데
요놈 하나 띄워가지고 보고서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묶어가지고 보고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개의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죠. 비용. 비용에 대한 표시 방법이에요. 표시.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비용에 대한 표시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성격별 표시 방법과 기능별 표시 방법. 그죠? 여기서는 비용에 대한 표시 방법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뭐, 딴 건 다 모르겠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격별 표시 방법, 그 다음에 기능별 표시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쓸 수 있어요. 가능해. 근데 여기서는 꼭 이걸 기억해야 되죠. 기능별 표시 방법을 쓰게 되면 보다 목적적 급한 정보를 줄 수 있다. 한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걸 쓰게 되면 비용에 대한 성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격에 대한 추가 공시를 해줘야 된다. 공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 이게 성격별로 표시하게 되면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격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물건 하나 만드는데 인건비, 재료비, 그 다음에 뭐 기타 경비 이런 것들이 들겠죠? 그러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가 들어서 그게 10만원짜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10만원이 기능별 표시 방법에서는 표시가 되지만 성격별 표시 방법에서는 인건비 5만원, 그 다음에 뭐, 재료비 뭐 2만원, 그 다음에 기타 경비 3만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격별로 하게 되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유효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물건을 만드는데 제품의 원가가 우리가 이제 그 원가액에서 나오죠. 3요소. 재료비, 그 다음에 인건비, 기타 경비. 그래서 재료, 인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재료비가 10,000원 정도 나오고 인건비가 20,000원 나오고 제조간접비가 한 5,000원 나왔대요. 그러면 원가는 얼마짜리냐? 이거 만드는데 35,000원 들었어. 그러면 기능별 표시 방법에서는 이 35,000원이 이제 표시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성격별 표시 방법에서는 얘네들이 표시가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 항목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격별로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현금 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에는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이제 두 가지, 옆에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거래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죠. 거래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단기손익,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있다. 그 기업회계조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 제목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제목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처음에 들어왔을 땐 제목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다음 주 기타 포괄손이 아닌 것. 그죠? 네. 문제가 마치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거기다 말을 하나를 딱 바꿔요. 문구 하나를 딱 집어넣었어요. 문구도 아니야. 그냥 말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말을.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안 나올 것 같아. 그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거래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름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자, 그리고 이 기타 포괄손익에서는 뭐 뒤에서도 보겠지만 얘네들이 그 미실현 손익인데 얘네들이 실현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있다가 얘가 이제 실현이 되면 잉여금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잉여금으로. 근데 실현이 됐을 때, 단기손익에 들어갔다가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놈들이 있더라. 자, 이거를 뭐라면 재분류조정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재분류조정은 단기손익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에 크게 두 가지, 손익계산서, 재무상담표 이렇게 했죠. 이게 기타 포괄손익이 그냥 실현이 됐을 때 이익으로 넘어가게 되면 즉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야. 근데 그게 단기손익에 들어갔다 이익으로 넘어가면 손익계산서를 거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거 회계 원리를 할 때 이런 거 보잖아.
처음에 재무 상태가 이렇게 있는데 기말의 재무 상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초의 재무 상태에서 기말의 재무 상태로 넘어갈 때, 기말의 재무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그 변동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손익거래, 그 다음에 자본거래. 돈 벌면은 기말 재무 상태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출자를 받거나 뭐 돈을 빌리게 되면 당연히 기말의 재무 상태가 늘어나겠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본거래가 없다면 손익거래에 따라서 이게 늘어날 거야. 기말자본으로. 그래서 그만큼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기타 포괄손익이 발생이 되면 기타 포괄손익이 어디에 들어가냐? 이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에 이제 들어가요. 이놈이 이렇게 들어가. 근데 기타 포괄손익은 미시현 손익이야. 그러면 미시현 손익이 실현이 되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놈이 여기에서 손익거래를 통해서 가지 않고 기말 재무상태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요놈이 요렇게 거쳐가지고 요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재분유정이라 이렇게. 그죠? 예. 요 흐름만 좀 기억을 하세요. 요거 가지고 말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 예. 그건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손익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한 사항들. 자, 손익계산서는 이 정도 이제 좀 기억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게 있었죠. 자본과 자본유지. 자본유지의 개념은 우리가 이익으로 보는 걸 어떤 것까지를 이익으로 보겠냐.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이익을 회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투자이익에다가 플러스 뭐 이익을 벌어가지고 그 부분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어.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익이냐. 이걸 이제 구분해 주는 게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죠. 재무자본유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자본유지 개념이 있다. 재무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명목 화폐 단위에 따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매력 유지, 불변 구매력 유지에 따른 개념이 있다. 구매력에 따른 개념. 명목 화폐 단위에 따른 개념은 뭐냐면 기초에서 기말로 돈 늘어나면 그냥 무조건 다 이익이야. 그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내가 뭐 중고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한 대 가지고 중고차 영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10,000원 주고 샀어요. 자, 근데 요번에 한 대도 못 팔았어. 그래서 중고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는 계속 똑같아. 근데 이 중고차가 15,000원짜리가 됐대. 그러면 이거 이익이냐 이거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어차피 판 게 없잖아요, 그냥. 기초에도 계속 팔이 날리고 있었고, 지금도 그 팔이가 계속 있어. 그럼 결국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익도 아니란 얘기야. 근데 가치가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이익으로 볼 수 있냐 이거지. 그게 이제 요거 늘어난 부분을 그대로 이익으로 보는 게 요 개념이야. 명목 화폐 단위에 따른 개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거 이익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를 뭐냐면 보유손익이라 그래.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가치가 증가했대. 그죠? 이거 이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유손익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으로 보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계산형의 문제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론형의 문제로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실물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산에서 보면, 인식과 측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인식이라는 건 재무제표에다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재무제표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로 할까? 그걸 하는 게 이제 측정이에요. 그래서 인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측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에다가 이렇게 건물 10만원 이렇게 썼다면 이건 인식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10만원을 결정을 할 때 기업회계조에서는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돼. 이게 이제 측정에 대한 문제다.
인식. 그죠? 그래서 이제 측정의 방법에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어떤 건 역사적 원가를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현재 가치를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유출 가치를 쓰기도 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물 자본에 대한 개념을 볼 때는 이런 측정 방법을 쓴다. 현행 원가. 그죠? 그래서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지금 현재 그 자산을 동일한 기초 시점에 어떤 실물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거에서 그걸 뺀 나머지를 이익으로 보겠다. 그게 이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재무 자본에서는 여기서는 화폐액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의 방법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재무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어떤 측정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놓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뒤에 계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봐야 되겠구나. 인식 쪽에서, 인식에서 측정을 하는데, 측정의 방법이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얘네들, 얘네들 같은 경우에 할인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지만 여기서는 할인의 개념이 들어가요. 할인이란 건 뭐냐? 이자율을 통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지금 현재 시점에 가치로 이제 판단해 보는 걸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놔. 자, 이론 설명 마쳤어요.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